2020학년도 1학년 과학탐구 실험 5반에서 8반까지 교과단위를 맡은 양천고등학교 교사 서민수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물론 얼굴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려서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양천구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1학기는 선생님과 함께 5반에서 8반은 과학탐구 실험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라인 강의 첫 시간으로 과학탐구 실험이 어떤 수업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학탐구 실험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탐구 실험이 어떻게 소개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이란 진리인가? 과학이란 진리인가? 자, 여러분들이 과학을 조금 좋아하는 학생들은 만유인력이라는 거를 들어봤을 텐데,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게 과연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자,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발명이라는 건 없던 것을 인간이 만든 것 같고 발견은 원래 자연에 있었던 것을 인간이 모르다가 알아낸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이라면은 과학의 진리가 있다는 거겠죠. 뭔가 엄청나게 맞는, 신이 만들어낸 뭔가 진리 같은 게 있고 인간은 그걸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과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과학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험과 같이 검증된 탐구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체계다. 체계적인 과학 진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의 체계입니다. 지식의 체계. 지식의 체계가 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기 있는 과학자들이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의 한번 얘네들이 어떤 활동을 했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에 도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 시절에 살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누군지 알면은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갈릴레이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갈릴레이 다음에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에 대한 과학 지식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에 공간이 있고 공간 안에 어떠한 물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임. 이런 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좀 많이 오래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시절에 엄청난 지식 철학가였고 이 사람의 말이 곧 진리인 것 마냥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지식 체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인간들이 이게 진리인 것 마냥 믿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절입니다. 르네상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여기 있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과학혁명이랍니다. 과학혁명. 과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논쟁이 있지만 선생님 견해로는 갈릴레이라는 사람부터가 우리 현대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런 검증된 탐구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검증된 탐구 방법. 그래서 이 시절에 나오는 지식 체계를 알아내는 검증된 탐구 방법으로서 귀납이라는 방법과 연역이라는 방법입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 같은 엄청난 철학자들 밑에서 과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비판을 하면서 서로 만들어낸 과학적 방법이 귀납과 면역이고, 이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1000년 동안의 과학 지식 체계가 바뀝니다. 언제냐면 뉴턴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고 뉴턴이 새롭게 자신의 지식 체계를 만듭니다. 공간에서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뉴턴이 해석을 하고 책을 씁니다. 그게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 그 책이 200년을 갑니다. 200년 동안 뉴턴이 만들어낸 뉴턴 역학, 뉴턴의 물리가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1905년 26살의 아인슈타인 써놨네요. 26살의 아인슈타인이 200년 동안 믿었던 뉴턴의 역학이 틀렸다 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맞다라는 식으로 또 다른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지식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아까 그 전에 만들어낸 과학이 정말 진리인 것 마냥 믿지만 결국에는 그게 깨지고 또 깨지고 이렇게 과학적 탐구를 거치면서 지식체계가 바뀌어가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봤나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이라는 과학 지식체계가 과연 진리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 있는 공을 떨어뜨렸더니 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인간한테 너네들은 이게 왜 떨어지냐고 생각을 하냐 물어보면 우리들 중에 가장 천재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할 뿐이지 이게 진리인 것 마냥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외계인은 굉장히 많이 근접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탐구 방법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혁명을 통해서 발전되는 하나의 지식 체계라는 걸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만 하면 우리는 이 탐구 방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지식을 배웠습니다. 지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통합과학 역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얻는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학탐구 방법이 뭐가 있으며 내가 실제로 과학탐구 방법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체계를 발전해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느끼는 그런 과목이 과학탐구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은 좀 떨쳐버리시고 실제로 지필평가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고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 탐구 방법이 뭐냐? 여기서 아까 잠깐 설명했던 귀납이라는 방법과 연역이라는 방법으로 과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는 그냥 중학교 수업 듣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시험 준비하다가 시험 끝나면은 끝나고 놀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겠지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너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그래도 대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얼추 알고선 진학 지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잠깐만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10분, 5분간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시하고 정시라는 게 있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다. 정시라는 건 뭐냐? 너네들이 아는 수능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석차를 다니고 거기서 위에서부터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부터 조금씩 가는 게 정시제도입니다. 그럼 수시제도라는 건 뭐냐? 고등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좀 바라보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위주로 뽑는 게 수시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밑에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수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특성적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논술보다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뭐냐? 그러면 수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너네 생활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의 너네의 모든 활동들은 생활기록부 많이 들어봤죠? 생활기록부라는 거에 기재가 됩니다. 생활기록부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숫자가 나오고 글자가 나옵니다. 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 첫 번째는 너네의 출결입니다. 학교를 잘 나왔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네 가장 중요한 내신석차입니다. 내신석차. 자, 통합과학을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이고 내가 몇 등급인지 1에서 9등급으로 나뉘고 거기에 내가 몇 프로까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가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다 글자입니다. 뭐냐면 각 교과별로 너네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 활동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담임 선생님들은 너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체육대회에서는 어땠고 수학여행 가서는 어땠고 너네가 교실에서는 어떤 학생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 기록. 그래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너네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봉사활동까지. 그래서 이게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너네가 대학을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서를 3학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수시 전형인데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에서 숫자만 봅니다. 내신하고 출결만 봐서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너네가 내신이 몇 등급이 되는지 쫙 나열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에서부터 딱딱 끊어서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 너네의 생활기록부를 모두 다 바라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중요했던 학생부 교과와 달리 이것도 중요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떠한 활동인지 어떠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돼 있고 이 학생이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좀 더 잘 뽑아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학교 물리교육과를 가야겠죠. 그럼 내가 1학년 때부터 꿈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활동에 내가 물리교육과 물리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겠죠. 물리 수업을 좋아했으며 물리 실험을 좋아했고 물리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비유라는 방법이 교수학습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도 해보기도 하고 봉사활동에 가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탐구 실험을 해보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학생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또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나서 위에 기재가 된 다음에 이거를 좀 풀어서 좀 자세히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거를 가지고 종합전형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여기 있는 서류들을 보고 아 얘가 좋겠다 얘가 진짜 우리 과에 오면 좋겠다 싶으면은 몇 명을 뽑아서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면접도 통과가 되면 뽑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중이냐? 작년도를 보면은 정시는 거의 없습니다.
정시로 대학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수시로 거의 90% 이상이 수시로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선생님이 정확하게 숫자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30% 여기는 한 70% 정도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작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더 많이 뽑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석차가 좀 떨어지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쓰고 내신 석차가 높은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좀 더 좋은 사회적으로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학교에 가고 싶으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네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네는 이것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좋아도 된다는 생각은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중학교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한 달 전에 시험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한 달 전에 시험 공부하다가 기말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끝나면 끝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모든 활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내용들은 수행평가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적습니다. 선생님도 과학탐구 실험에 대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너네 적는 거는 수행평가 위주로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식을 습득하는 지필평가를 안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는 꿈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꿈이 있으면 꿈이 없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활동이 생기지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3년이 흘러가 버리고 나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좀 꿈을 찾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수행평가 교과에서 너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주는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 세부특기사항입니다. 교과 세부특기사항. 너네가 했던 수행평가를 가지고 선생님이 교과 세부특기사항을 적어줄 텐데 요거 하나 한 번 더 말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인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알고 모르고 그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2 곱하기 2가 4인 걸 안다. 이 정도면 그냥 인지입니다. 근데 인지 위에 메타, 좀 더 초월한 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인지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안다. 그게 초인지입니다. 내가 2 곱하기 2가 4인 걸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내 스스로 이걸 몰랐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라고 스스로 활동을 할 줄 아는 그 역량이 메타인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의 고등학교 생활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걸로 좀 길렀으면 좋겠고 대학에서는 그리고 사회에서는 메타인지 역량이 높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메타인지 능력이 좋다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 내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 와서 수업을 듣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태도는 버리세요. 내가 몰랐는데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하고 내가 몰랐는데 알고 싶어서 어떤 걸 해서 아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몰랐던 거를 알고 싶어서 어떤 걸 했을 때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거고 그런 학생들만이 매력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궁금증, 호기심, 알고 싶은 게 생긴다면은 그거를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거를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 하나의 사이클만 지켜도 너네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하나만 더 조언을 하자면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
너네한테 어떤 책을 읽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소설책을 읽었겠죠. 그 다음 참고서를 많이 봤겠죠. 가장 많이 본 책이 참고서일 겁니다. 그리고 소설책은 재밌으니까 읽었겠죠. 과연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읽은 책이 있는가? 참고서 말고 문제집 말고 내가 모르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 읽은 책이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책을 읽어가지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습득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의 수행평가. 자, 아까 말했지만 과학탐구 실험의 지필평가는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100%. 지필평가가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간기만 안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몇 차시냐면은 1단이라고 합니다. 1단이라는 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수행평가를 몇 개를 볼 거냐? 4개 볼 겁니다. 원래는 5개를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4개로 좀 줄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연역적 탐구 설계. 아까 과학 탐구의 방법을 배운다고 했죠? 거기서 귀납이랑 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탐구를 한번 설계해 보는 걸로 수행평가를 하나 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귀납적인 실험을 하나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연역적 탐구 설계를 하는 수행평가를 하나 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선생님이 놀이 하나 준비했어요. 놀이. 게임하는 거. 보드게임. 그 놀이 안에서 과학 지식을 찾고 이 과학 지식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탐구를 할 겁니다. 이 탐구에 대한 이 과정을 평가하는 걸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실험 참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방법이 나름 있어서 그걸로 실험 참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평가할 것이며 너네한테 희소식은 과학탐구 실험은 1에서 9등급으로 나뉘는 수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몇 프로만 1등급, 몇 프로만 2등급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80점 이상은 A.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에서 80까지는 B 이런 식으로 딱 3단계만 나뉩니다. 너네는 A, B, C. 그래서 우리 반 모두가 A일 수도 있고 우리 반 모두가 B일 수도 있고 우리 반 모두가 C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꼭 A에 몇 %만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부담 없이 너네가 수행평가를 잘 참여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A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세요. 참여. 여기에서 웬만하면 참여하고 성실하게만 참여해도 A 받습니다. 성실하게 참여 안 하면은 B를 받겠죠. 꼭 성실하게 참여 A 받으니까 아무튼 정리하자면 과학탐구 실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닙니다. 너네가 학교에 와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그걸 평가하는 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자니 선생님 되게 난감합니다. 원래는 너네가 여기 앉아서 모든 별로 뭔가를 하고 내가 그걸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3주 정도는 배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배워야 되는 걸로 한번 버텨보고 코로나가 그때까지 좀 끝나서 꼭 학교에서 만나서 즐겁게 인사하며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차 시에 하는 수업에 대한 활동지는 선생님이 거기 홈페이지 그 강의 밑에다가 올려놓을 것이며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는 참고만 할 거고 웬만하면 선생님 활동지로 나갈 겁니다. 수업이 많은 수업도 아니고 하니까 활동지로 나갈 거니까 꼭 활동지는 꼭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차시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